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네, 국내에서는 해를 넘긴 탄핵 정국이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잘 준비하면 기회, 그렇지 못하면 위기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제주 역시 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은 도내 기관장들을 모시고 2025년 제주에 나아갈 방향을 묻는 신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호를 이끌고 경락을 헤쳐나가야 할 선장이시죠. 오영훈 도지사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제주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악몽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내는, 국민의 승리로 만들어내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도정이 추진하는 다양한 핵심 정책들이 정부 정책과 융합이 되어지고 연계가 되어지면서 더욱더 정책의 성과를 크게 내서 경제적 성과와 그리고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을사년 2025년 한 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올해로 임기 3년 차를 맞았습니다. 네. 네, 이제 반환점을 돈 만큼 이제 공약 사업들의 이제 성과가 나와야 할 시점이라서 부담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도 다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탄핵 정국 때 당시 보름 전부터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시책을 다양하게 지금 펼치고 있고 이것이 성과가 나려면 헌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그리고 대외 신인도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는 탄핵의 인용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주는 것, 이런 속에서 경제 활력 대책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생명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정책을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대변화, 이 전환 시기에 걸맞는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AI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 그리고 미래 신산업의 새로운 요소를 창출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차츰 2년 동안 준비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3년 차 성과를 내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잠깐 돌아보면 뭐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성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전을 구체화한 것,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AI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했고, 그리고 향후 이 경제적인 파일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다면, 아쉬운 측면은 민생 경제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행정 계층 구조의 개편 문제, 주민투표와 관련된 가부를 연말까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탄핵 정국 때문에 이걸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을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김수영 기자가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지난해 주민투표가 결국은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연말 그러다가 지금 2월까지 마지노선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내년 7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우리가 출범시키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게다가 탄핵 정국까지 이제 맞닥뜨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주민투표 권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난 연말까지 결정을 해주길 기다렸지만 지금 장관이 부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간단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그 시점까지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대선이 언제 실시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탄핵 인용에 관련된 절차, 또 대선 실시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라는 측면이 있고, 다만 저는 대통령 선거가 새롭게 치러지게 된다면 양 당의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주민투표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시지 않은 건가요? 뭐 일종의 플랜 B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다음 이것이 행정개정구조 개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또 제가 수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꾸거나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저는 논의의 여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안은 제주 제2공항입니다. 작년에 이제 기본 계획은 고시가 됐는데 네네. 올해는 후속 절차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설계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울 때마다 제주도의 시간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이신지. 환경 영향 평가 동의 절차를 이제 제주도가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2025년도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작업이 진행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용역작업이라는 것은 사계절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 1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최소 1년 동안 2025년 1년 동안은 이 사계절의 변화와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반영되는 용역이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연도에 그 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밟으려면 2026년에 되어서야 그런 관련된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발전 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용역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탄핵 정국 속에 과연 국책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 뭐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좀 의견 어떠신지? 우선은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 고시가 이루어졌고 또 관련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제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민생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빼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또 제한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은 경기 부양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그 제주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는 4.6%의 경제 성장률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2023년 잠재 성장률이긴 하지만 3.0%의 성장률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지표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제주 지역 경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우리가 체감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같이 인식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 이상, 3% 이상 2년 연속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저는 5위 안에 드는 성장률, 높은 성장률이라는 거죠. 전국 평균이 1.3%, 4% 정도 되기 때문에 1.4%. 예, 그러면 2배 이상 우리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세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면 3.3% 전년 동기 대비 증가입니다. 지난해 1년의 과정을 보면. 그런데 내국인 관광객이 일정 정도 마이너스 감소세로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게 가장 큰 아픈 거죠. 그게 도민들의 피부에 그렇습니다. 와닿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국인 관광객 같은 5, 60대가 중심이 됐던 제주 관광이 빠지면서 20, 30대가 채워줬습니다. 근데 이 20, 30대의 관광객 타켓을 정했던 업종 내지는 기업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5, 60대를 타겟으로 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을 위한 제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희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기에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환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국 최초로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자에 대해서 2차 이자 지원 보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난해 300억에서 올해는 350억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분은 반영이 안 되고 가액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탐나는 전 지역 화폐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 도로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1차 추경이 조기에 1월 달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탐난전 사업도 할인도 더욱더 대폭 늘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차 산업은 예년보다 상당히 좀 지속적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산업 같은 경우에도 조수익이 1조 3천억을 연속해서 돌파하고 있고 지난해도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산 감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월동 채소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가격을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저희 도민들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주는 게 제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공직자나 출자 출연기관, 국가기관 모두 다 지금 이런 소비 진작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지역 경제를 붐업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 민선 8기 경제 핵심 공약 중에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이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업 공개 프로그램 IPO 클래스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대상 기업들 예비 기업들을 발굴해내고 이 예비 기업들에게 IPO 클래스 과정을 타개해주는 정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6개 기업 정도가 이 IPO 클래스 과정 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6년 전에 이제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은 대략 6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노리스, 981 파크의 모노리스, 또 라이드 플럭스, 그다음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장 20개를 채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16개 기업이 이 과정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이 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이 창출되고 있고 매출액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기업 가운데 제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
특히 상장 예상 예비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제주로 이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 2025년 올해는 이전 기업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뭐 관광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도 해주셨는데 제주하면 뭐니 해도 이제 관광 산업이 그나마 지역 경제를 떠받쳐주고 있는데 내국인이 줄어든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비책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 핵심은 저는 그 관광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미 제주 관광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20, 30대이기 때문에 20, 30대의 타겟에 맞는 관광이 전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20, 30대는 일단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주로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광지에도 결제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죠. 모바일 기반의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어떻게 빨리 속도를 내서 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20, 30대가 원하는 여가, 관광의 형태는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ICT, 모바일 이런 모든 기능들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저는 20, 30대에 최적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품 개발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NFT를 활용한 제주도민증을 발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10만 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를 재방문해주는, 제주 관광을 자주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NFT 관광증을 발급해서 예를 들면 할인 혜택을 좀 더 추가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를 냈습니다. 기부자 수에 있어서도 전국 탑을 찍었고 그다음에 기부 금액에 있어서도 전국 탑을 찍고 있는데 무려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기부를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역시 제주를 좋아해주고 있고 그래서 기부에까지 동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제주의 환경보존 정책, 예를 들어서 남방 큰 돌고래 보호 사업을 관심을 갖고, 그리고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숲조성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 가치 소비를 좀 더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잘 고려한다면 충분히 제주 관광은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신성장 산업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제주도정에서 뭐 우주산업이나 UAM이나 그린 수소 산업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또 성과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떤 후속 사업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주산업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하나우주센터가 착공이 돼서 올해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준공을 하려면 직원 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시스템이 지금 현재 채용하고자 하는 올해 중에 100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지역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 그런 과정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림업 상대리의 컨택이라는 우주 스타트업 기업이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은 안테나 9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4개가 더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최대 규모의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요. 그 지상국 서비스 운영뿐만 아니라 우주 체험센터를 또 확장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원래 확장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우주 스타트업 기업이 제주의 사무소를 이전해서
지금 다시 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리지 에어로스페이스도 발사가 성공되게 되면 우리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리지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중심이 돼서 먼저 이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한화 시스템과 연계된 협력 업체들이 대략 22개 업체가 이곳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이주를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도 동시에 속도를 내게 되면 하원 테크노파크는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한림공고가 특성화 고등학교,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 따라서 인재가 양성되게 되면 우주 관련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읍 덕천리에 있는 국가위성 운영센터도 대한민국에서 쏘아 올리는 모든 위성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 인력과 관련된 인원 채용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청 그리고 국가위성통합센터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서 최소 200명 이상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소와 관련돼서 에너지 분야와 관련돼서는 원래 가장 기대되고 있는 것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입니다. 이미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당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는 특구로 저는 지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9.2%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지난해 연말 자료로 보면 그 20%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해저 3연계선이 이제 지금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남는 전기를 역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로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목표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되게 되면 전력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개통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했던 한전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발전 사업자들이 함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력 그리드에 관련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전이나 한전 KDN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사업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UAM과 관련돼서는 지금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 사업지구 지정 절차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원래 국토교통부가 아마 그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게 될 텐데, 원래 예정대로 시범 운영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관광형 UAM은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 시범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통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대중교통 변화에 큰 관심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양면형 이 버스 그리고 섬식 정류장 이런데 첨단 교통 시스템에 유독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제주도는 차량 소유량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습니다. 우선 70만 대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소 배출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자가용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가용을 더 늘려서 탄소 배출을 없애기는 어려운 겁니다. 물론 전기차로도 전환해야 되고 수소 자동차로도 전환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버스가 수송 분담률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대중교통이.
버스를 청정화시키고. 그렇죠. 그럼 버스 청정화된 버스를 타서 이동하는 시민이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버스, 예를 들면 수소 버스를 더 많이 확대 도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소 버스에 아니면 전기 버스에 시민들이 타서 탄소 배출 없이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편의성을 높여야 됩니다. 양문형 버스라는 것도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환승을 하려고 하면, 자, 정류장이 길 가에만 있게 되면 길을 건너야 되죠. 길을 건너서 버스를 다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식 정류장이 있게 되면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환승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BRT 사업을 해왔는데, 시청에서 아라동 쪽으로 보면 이게 정류장이 가운데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정류장은 오른쪽에 있고 내려오는 정류장은 왼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뭘 했습니까? 가로수를 베어냈죠. 인도폭을 줄였죠. 그런데 만약에 섬식 정류장이 되면 인도폭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가로수를 베어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즉 더 친환경적이고 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이 저는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서과양 쪽에 이제 섬식 정류장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5월부터 전면 도입이 되는데, 그 전에 시범적으로 이 섬식 정류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는 밀폐식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날에는 에어컨 난방을 설치해서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아니면 더위를 잠깐 식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한 난방시설을 해서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미 마련해 놨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전시 공간이라든가 조그마한 공간, 또 도정 홍보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새로운 관광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저희도의 선도 모델을 벤치마킹하러 계속 방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만들어낸 이 혁신의 모델이 더욱더 확산돼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더 높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 투자가 많고 유지를 하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지금 당장 1월부터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이제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맞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이제 무료로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BRT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국고 지원 사업으로 같이 함께 도비가 이제 반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버스 탑승률 14%인데, 이 버스 탑승률을 14%에서 20%로 높이게 되면 문제는 저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우리가 중공영제 사업에서 혁신적으로 했던 게 급행버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급행버스를 만들었더니 근데 이 비용도 비쌉니다. 일반 버스보다. 그런데 정시성이 확보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 탑승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여건은 저희가 좀 더 좋아진 거죠. 즉 버스 탑승률이 높아지면서 기대되는 그 수익률 자체가 다시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수송 분담률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완전 공영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지사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완전 공영제라는 것은 도정이 다 모든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버스 운수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에게도 고용을 제주도가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없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은 오히려 저는 도민들께 더 세부담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수송 분담률이 높아지게 되면 중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소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중고운영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난해 용역을 통해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지금 최근에 계산해 본 바로는 연간 120억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좀 더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분 도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 중에 15분 도시가 있는데 지난해는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단 말이죠. 어떻게 평가가 어떻습니까? 시범 사업을 이제 4개 지역을 정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 4군데의 시범 사업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시범 도시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 구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대안까지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어떻게 하자라는 대안이 예산으로 반영이 됐고, 그럼 올해 이걸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부로 느끼는 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농로 같은 경우에 삼도동 지역인데 여기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구상을 함께 해왔고 지역 주민들이 원탁 토론이나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보행로를 완벽히 개선해보자라는 데 합의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제 어떻게 보행로가 개선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도심 지역 그리고 서귀포 원도심 지역 그리고 표선 지역 이런 곳이 이제 시범 도시 사업이 완결적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8개 지역을 추가적으로 더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30개 생활권 지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30개 생활권 지역이 전부 다 되게 될 겁니다. 네. 도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스포츠 시설, 문화 시설, 도서관, 학교, 의료 이런 것들이 정주 여건을 이제 확충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행정 서비스도 누구든지 손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야 아프거나 힘들 때 개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쇼핑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서비스, 문화 서비스, 문화체육 서비스, 이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행정과 공공에 대한 영역이 있죠.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서비스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제주 시내의 동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지만 서귀포 일부 지역이나 또 제주 시내 동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 또 읍면 지역에서는 이 모든 서비스를 누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제주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채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관 증설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확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관점을 갖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 15분 도시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만든다기보다는 모든 예산을 우리가 시설비를 집행할 때 이 15분 도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지구를 진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3 관련 질문인데요. 네네. 올해 이제 4.3 기록물 네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네.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48년 4월 3일 날 이제 4.3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2003년도까지 1만 4천 건 이상의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기록물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준비했던 기록유산 등재 사업보다 우리는 방대한 양을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사삼을 소재로 한 네. 소설을 썼던 네. 한강 우리 작가님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삼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저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도 유산 등재에 더 긍정적인 요소를 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사삼이 이제 전국화를 넘어서 세계화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는 해가 저는 원래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통합 돌봄 사업, 네네. 예, 그리고 주말 돌봄 정책,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제주만이 아주 특색 네네, 있는 네. 복지 사업들인데, 네네. 예,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제 슬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같이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4,358명이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예. 그 혜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냐면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요. 집에 우리가 가서 청소도 해주는 거죠. 가사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식사 지원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긴급 돌봄 서비스, 어떤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아이들이 돌볼 사람이 없었을 때 돌봐주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받았던 분이 4,358명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서비스, 5가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제주같이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도 이제 관련해서 확보되었고요. 아이건강 체험활동비도 전국에서는 이제 저희도만 수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8세에서부터 10세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12세까지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건데 아동수당 지급이 끝나는 시점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해서 예를 들어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것을 탐나는 전으로 지급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어서 아마 이런 정책을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을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애는데 함께 지금 인천과 보조를 맞추면서 전체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주같이 통합돌봄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해서만 무료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00% 이하까지도 무료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제주같이 통합돌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동 사무소에 가시면 돌봄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상담하시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차 산업 문제 네.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네. 이제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네, 네. 네,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진행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올해는 좀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생산자 단체들이 수급 조절에 참여를 스스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당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물론 비상품이 나온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좋은 상품은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월동채소도 그렇고 또 감귤도 그렇고 모든 가격이 지금 좋은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급관리연합회가 아직 다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 농협에서 출하를 담당하고 있는 조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조공의 매출액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하의 통로를 단일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효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만들어져서 농작물의 생육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량 예측, 그리고 또 수급 조절에 이 데이터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의 결과물들이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급관리연합회에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러면서 수급 조절에 좀 더 힘을 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 조절의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책도 저희도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농식품부에서 이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급 조절 정책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국비 지원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을 마련하는 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도정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한 주제에 한마디씩밖에 지금 못하고 지나왔는데 다음에 시간을 내주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오늘 정리 발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제주의 미래가 밝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한 성과가 더 나타나기를 기대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를 빨리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또 제주 지역 경제가 더 활력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좀 더 세심한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저희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에도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새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가장 큰 특성은 불확실성이겠지요. 준비된 이에게 미래는 기회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닥뜨리게 될 건 위기와 절망뿐입니다. 오랜 침체에 지친 도민들에게 기회와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